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코스피 시가총액 4위로 복귀했습니다. 애플과 전기차 사업을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업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호랑이를 길러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애플의 신미안에 든 현대차의 경쟁력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애플과 협력에 따른 득과 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현대차와 애플의 전기차 협력 가능성, 조금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소식 때문에 올랐던 현대차 주가. 예. 오늘 지금 큰 폭으로 밀리고 있죠, 차 소장님. 오늘 예. 시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러한 소식에 의해서 최근에 등락을 거듭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도 일부 편승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자체적인 어떤 소식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면이 강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수를 이끌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근저에는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애플과의 협업 관계라든지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이끌었죠. 하지만 이 소식은 이미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설왕설래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는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대차도 급등에 따른 조정 양상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세잖아요. 예. 개인들이 사고는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던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 흐름과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라면 어떤 펀드멘탈을 떠나서 이렇게 지수가 급등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어제 이제 전환형 꼬리 모양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출현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이 예견이 됐었던 상황에서 아침에 지수를 직전 고점까지 뚫어지지 못하니까 차익 매물들이 대거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물론 현대차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것은 지난 8일이었죠. 네네. 네, 애플이 현대차와 협력할지 모른다. 이런 국내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뛰었는데 혹시 그 보도의 신뢰성, 보도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보도 일단 내용. 현대자동차도 보도가 나오고 나서 네. 확인을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논의는 되고 있다. 결정된 반 아무것도 없다.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 흥미로운 건 그러면 애플이 현대차하고만 이런 논의를 계속 해왔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또는 BMW하고도 알게 모르게 접촉을 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에 아이폰이라는 카플레이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미 계속 자동차 회사와는 다양하게 협업을 해왔던 측면으로 보면 현대차하고만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그런 또 얘기가 흘러나오죠. 왜냐하면 실제 애플이 한때 다임러하고 BMW하고 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를 직접 이쪽에서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독일의 한 경제일간지 한스블라트가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 때문에 결국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은 자동차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애플이 가져가고 싶어하고 BMW나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고 싶어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결국 무산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애플이 먼저 현대차에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알려지면서 좀 더 기대감을 키운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독일 차 업계와 애플과 그런 이견이 있었다면 우리 현대차와 애플 사이의 그런 합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보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애플의 콜이 반갑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자동차 회사와 협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어필은 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 데이터라든가 또 앞으로 가져가게 될 수익성 모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그 협의상에서 난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애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죠. 나오진 않았죠. 현대차는 일단 보도에 대해서 여튼 협의하는 여러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보도를 했는데 네네. 확인을 했는데 애플은 아무런 지금 아무런 멘트가 움직임이 없고요. 해외 외신에서만 흘러나오는 얘기로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차 소장님은 증권 전문가신데 현대차의 자동차 그동안 역사, 애플의 이런 걸 볼 때 네. 이런 보도의 신뢰성,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보도를 믿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됐고 현대그룹에서도 나름대로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신빙성을 제가 뭐 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애플의 어떤 그 관행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행? 예, 애플 같은 경우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 딱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출시가 된다. 그럼 그 전에 이미 매장에 휴대폰들이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그걸 다 만져보고 당장 10시부터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에 노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부품사라는 것도 휴대폰이 나온 다음에 뜯어보고 나서 이런 회사들이랑 거래를 한다라는 것들이지 미리 애플이 선제적으로 이런 회사를 우리가 같이 협력업체를 둘 것이다. 이런 기술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또 그런 점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 애플에서 또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신빙성을 한번 재고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신빙성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예, 그렇게 네, 좀 말씀을 그런 드릴 수가 얘기죠.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의 그 전기차 보도가 얼마 전에 한번 나왔어요. 네, 2024년에 애플이 독자적인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게 로이터 보도였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애플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얘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당장 이게 2024년에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해를 장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언론에서 유추하거나 추측하는 근거가 됐던 건 뭐냐면 2014년부터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추진해 왔고 예. 그게 한동안 부실하구나 뭐 연구 인력도 좀 내보내고 그래서 중단됐나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계속 하고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 타이탄 프로젝트가 이제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현대자동차랑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애플이 만들고 싶은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손을 잡고 애플에 가까운 자동차를 만들 것이냐. 즉 제주의 주도권은 현대자동차가 가져갈 수 있으나 쉽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플이 현대차를 협력업체 파트너로 선정을 한다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을 텐데 왜 현대차가 선택될 수 있을까? 현대차의 경쟁력과 현대차의 상황을 볼 때 이런 면에서 애플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이 GMP라고 하는 전동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동화 플랫폼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겁니다. GMP. 예. 이게 글로벌에서 이제 5번째로 자체적인 아주 주요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앞서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든 플랫폼보다 사실은 플랫폼 기술 개발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그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탑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VTX라고 하는 자동차에서 여러 사물과 전력이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탑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카를 만들어줄 누군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앞서 1등이나 2등을 달리고 있는 도요타나 GM한테 손을 내밀어 봐야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지능형 자동차를 계속해서 앞서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애플과 우리가 뒤지지 않아. 우린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뒤늦게 이제 관련 기업들을 인수해가면서 이제 지능을 쌓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애플도 자동차에 뇌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뇌의 지능 수준이 현대자동차보다는 본인들이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만약에 우리 높은 지능의 뇌가 필요하면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해서 그 자동차에다가 우리 뇌를 적용을 하자. 이런 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로도 이 GMP에서 지금 첫 전기차가 올해 나오는 건가요? 아이오닉 5라고 해서 올해 이제 실제 모델이 아이오닉 등장을 5가. 하고요. 예. 이 GMP 모델로 2025년까지 현대차, 기아차 토탈해서 1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대차도 이 GMP에서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자동차 회사 또뭐 애플이 그렇죠. 되든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하나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100만 대 이상 만들어서 생산해서 쏟아내야 상당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다양한 차종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기차라는 게 아주 많이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서 다 팔리면 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의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게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도 보조금이 떨어지면 팔지 못하는 시장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종의 하나로 애플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 소장님, 만약에 이 애플과 현대차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증권 전문가라서 볼 때 현대차의 애플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경쟁력, 앞으로 전기차에서 굉장히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왔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뭐 애플은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논의를 이제 좀 제껴 놓는다 하더라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자체적인 본질 경쟁력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현대차 주가가 상당히 못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판매에 있었죠.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업의 이익에 추종을 하는데 특히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뭐 글로벌 각국에서 판매량이 좀 주춤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업계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같은 경우 뭐 G 시리즈 같은 경우는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영업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차종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신임 회장이 이제 작년에 취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회계상 좀 부실을 떨어낸 상황이고 작년에 예, 빅베스를 통해서 부실을 3분기에 떨어낸 상황이고요. 어떤 걸 했죠, 작년에? 작년에 이제 세타 엔진에 대한 충당금을 좀 보조금 충당금을 좀 쌓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략 한 1조 가까이 쌓아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를 볼 때 어떤 뭐 새로운 회장분들이라든지 경영권의 승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빅베스를 통해서 일단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전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신사업의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증권가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라면 지금 저희가 전기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소차에만 중점을 뒀었던 부분들인데 정의선 회장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5 안에 들어가겠다. 탑티어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 뒤부터 이제 전기차라는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와 자연스럽게 용어가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현재 급등한 것들이 오르냐 마느냐 속도론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용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대차 외에 현대차 그룹 관련주라든지 예. 또 그 밑단의 이제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부품회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뭐 경영권 승계의 어떤 그 지주회사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부품회사인 모비스라든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다양한 뭐 백신에 대한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부품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계열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세계 뭐 4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압도적 1위인데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뭐 테슬라와 뭐 먼 얘기지만 뭐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가 돼야 이제 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모빌리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이 모빌리티로 가려면 첫 번째가 전동화를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밑바닥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지금 현대자동차처럼 이 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의 고도화와 이동수단 다양화가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을 우리만 보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30만 대는 해야 되는데 저쪽에 실제로 보니까 필요한 거는 한 5만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협업 업체에다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회사는 그 받은 플랫폼을 가지고 목적 비이클, 그러니까 기능에 맞는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또 이쪽의 공간, 자동차 내부의 공간을 어쩔 때는 승용으로 쓰고 어쩔 때는 화물로도 쓰고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콘텐츠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그 단계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애플이 가고 싶어하는 단계가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콘텐츠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그 콘텐츠라는 공급의 생태망 안에 이동수단이라는 걸 안에 담고 싶은 거고 지금의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동수단이라는 체계를 연결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라는 공급망을 하나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서로 출발은 달랐지만 합쳐지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애플과 현대차가 논의를 한다. 뭐 또는 뭐 구글과 뭐 BMW가 논의를 한다. 구글이 자동차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이 아이폰과 또 전혀 다르잖아요. 네네.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네. 또 판매망도 필요하고 단순한 뭐 이런 기술만 있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애플이 보도된 대로 2024년에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갸우뚱하는 분도 많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가장 고개를 갸우뚱 많이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네. 아, 배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 배터리 하나 갖고도 지금 얼마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럼 당신들이 배터리는 제대로 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오히려 되짚어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앨런 머스크였고 네.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뒤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 보유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인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인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고도화된 자율주행 지능을 만들어서 이거를 쓸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문을 계속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버가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버가. 우버는 비즈니스 모델상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유 모델이 사업 형태여서 예. 계속 운전자가 생겨나려면 누군가 계속 우버차를 사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능을 만들어서 그 지능이 다 연결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지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자동차 회사는 끌려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협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도 결국은 차량형 이 운영 체제 OS 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애플은 또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충돌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앱티브라든가 그런 이른바 자율주행 기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습니다. 앱티브.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쪽에 빠르게 연구 개발을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애플 눈에는 상당히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라는 걸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계속 지능의 고도화를 해 나가는 중인데 결국은 누가 더 고도화해 나가냐는 싸움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테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나 벤츠가 결국은 애플과도 나중에 결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BMW, 벤츠도 자율주행 알고리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는 거죠. 데이터 싸움. 그렇죠. 데이터와 네. 디자인 뭐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시중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현대자동차도 섣불리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전기차의 이제 미래가 워낙에 이제 밝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협력 가능성이 많이 나오는데 뭐 테슬라 주가도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들였고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밝게 보는 겁니까? 테슬라에 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주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네네. 있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800를 넘었네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가치 투자의 영역에서 테슬라를 넣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과 매출 원가를 따지고 나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지극히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 탄소 배출권 보조금에 따른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만큼 규모 경제가 안 됐었던 상황이죠. 근데 올해 50만 대를 팔면서 규모 경제가 나름대로 좀 달성이 되면서 영업이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주가 지수 지표라고 보는 PER 같은 경우 보면 무려 1,700배에 달할 정도로 테슬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너무 과거 높네요. 지표 대비해서 워낙 이제 1,700 배. 지표상의 오류도 발생하는 것인데 예. 이런 게 보면 그 대신 이제 투자자들은 그렇죠. 테슬라의 어떤 가치 지표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를 어떤 투자자들이 보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익단 대비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조금 앞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성적표를 제대로 된 성적표를 갖고 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테슬라가 해야 될 임무는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테슬라의 성적표가 계속해서 잘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밤사이에 8% 가까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기술주들에 대한 뭐 규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빠르게 달려가다 보면 좀 쉬어줘야 되겠죠. 호흡을 좀 가다듬는 그러한 정도의 뉘앙스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생산 공장이 제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 아닌가요? 테슬라? 중국 시장이 꽤 크고 예. 유럽도 상당히 큰 시장인데 이제 공급망은 중국은 이미 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 쪽이 현지 공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플랫폼을 전용 만들어 가지고 점점 이렇게 대량 생산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만든 전동화 플랫폼을 가지고 2023년까지 130만 대의 전기차를 쏟아낸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100만 대. GM도 얼티엄 배터리라고 하는 플렉서블 플랫폼을 가지고 80만 대, 90만 대, 심지어는 뭐 대형 SUV까지 내놓는다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다양한 차종에 테슬라 못지않은 전기차를. 그런 제품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를 쏟아내게 될 텐데 그때 테슬라가 이들과 경쟁을 하면 지금의 시장을 뺏길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사람들의 그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퀘스천을 보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뭐 테슬라의 뭐 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빨리 생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더 늘리고 싶은데 배터리 공급망이 못 받쳐주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 배터리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돼 있고 테슬라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이 전기차가 잘 되고 전기차 산업이 확장되면 수요는 배터리 회사들이 재미를 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올해 가장 그 시장에 있어서 화두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라고 표현하지만 이 2차 전지죠. 2차 전지 분야가 가장 크게 그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그룹도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회사를 분할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회사를 키워 나가겠다. 전에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분야가 이익을 못 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수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화학에서 벌어들인 이익 갖고 그동안 키워왔었던 것을 이제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띄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2차 전지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4차 산업 시대를 보게 된다면 사물 간의 연결을 바라봐야 되고요. 연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전원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도 탄소 제로라든지 뉴 그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그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하셔서
있어요. 산장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LG화학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그 외국인들이 LG화학을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조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네. 이게 이 증시에 있어 보니까 미국인들의 시각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과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그 IFRS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가 있고 밑에 100% 자회사가 있으면 실적을 가져옵니다. 실적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주회사 실적을 자회사 실적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총보다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주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을 100%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반영을 못할 것이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과 외국인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황 교수님, 결국 이제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좀 예측을 한다면 예. 어떤 식으로 결말이 될까? 이런 방법이 될 것 같다. 좀 결말이라기보다 예.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충분히 있기도 해서 한 대 정도는 협업을 한번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 대요? 네, 한 대 정도.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 현장 오늘이라고 하면 예. 오늘이라는 차를 만듭시다라고 양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그 오늘이라는 차 브랜드를 붙였는데 그 앞에가 애플 오늘이냐, 아하. 현대차 오늘 애플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장명에서 주도권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 누구 차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분명히 애플 오늘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현대차가 또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현대차 오늘 애플 버전으로 만약에 갑시다. 지금 전기차 현대가 아이오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오닉 애플 버전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애플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애플 아이오닉 가자고 하면 이 아마 차명 하나 가지고도 서로의 주도권 싸움이어서 협업은 하되 과연 그런 차들이 나올까까지는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애플 아이폰을 대만의 폭스콘이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폭스콘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네. 혹시 우리 현대차가 애플의 자동차만 만들고 좀 이렇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현대차가 그것을 용인하겠냐라는 거죠. 현대차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업계에서 좀 이름을 좀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지금 뭐 제네시스 같이 또 고가 브랜드까지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런 것을 과연 자기네가 어떤 뭐 ODM 업체처럼 하나의 ODM 업체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글쎄요 뭐 우리나라 업계 뭐 그리고 저조차도 쉽게 뭐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장님, 만약에 이제 애플과 협력 가능성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뭐 협력 가능성이 보도가 되기 전에라도 예. 올 한 해 전체적으로 현대차 주가를 전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 뭐 목표 주가랄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 28만 9천 원에 이제 고점을 어제 찍었었고요. 오늘 네. 이제 25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네. 일단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는 약 33만 원대부터 40만 원까지 40만 원을 제시한 증권사도 그래요?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이게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단기간에 이만큼 가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리포트의 논리에 따라서 30만 원대 중반까지 그러면 합의점을 찾으면 30만 원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올해 연말 정도에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신다라면 지금 자동차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한 요소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